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 거품을 유발했던 부동산 투기 세력은 언론부터 건설사, 그리고 일부 다주택자와 갭투자 등 기관부터 개인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빠져나가자 매물은 쌓이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고, 일부 지역은 3억씩 와르르 집값이 붕괴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너도 나도 집값을 잡겠다고 나서면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게 빨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리네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도대체 부동산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부동산 투기 빠져나가자 3억씩 와르르 급추락. 지금 부동산 투기 아주 큰 돋보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거품 키우고 판을 친다. 여러분들, 이제 뭐 투자와 투기는 종이 한 장 사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뜨거웠을 때 이것저것 막 잡아 제끼는 사람을 더 투기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집값이 폭락한 상태에서는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하니까 오히려 부동산을 잡는 사람을 투기 세력이라고 좀 하기는 그렇고, 이 상승장에 이것저것을 들쑤시고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네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 이제 뭐 오피스텔이나 다른 비아파트를 갖고 있는 걸, 여러 개 갖고 있는 걸 꼭 투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자, 주로 아파트는 비싸잖아요. 이걸 여러 채, 수십 채 막 매입한 사람들, 특히 임대주택 사업을 내가지고 세금과 대출 혜택도 보면서 왕창 이익을 챙긴 사람들, 즉 아파트 여러 채 매입, 이런 분들이 약간 투기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다만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 막 수십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투기라고 단언할 수가 있죠. 자, 갭 투자,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불안하니까 자녀 이름으로 또는 뭘로 이렇게 해서 지금 자꾸 갭 투자하고 있잖아요. 실거주 외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매입을 하는 이 갭 투자, 전세 끼고 하는 이 모든 투자도 투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부동산이 그냥 부동산과 관련도 없는데 부동산을 매수해 가지고 투기를 부추기고 있죠. 한동안 줄어들었어요. 세금을 줄이네 어쩌네 하니까. 그런데 다시 또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아예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법인 설립해 가지고 투기성 매입을 하는 거죠. 외지인들이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이 서울, 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살지 못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값 시세 차익을 위해서 그냥 사놓은 거라면 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실거주 목적보다 투자. 자, 부담부 증여, 자녀한테 있는 돈으로 뭐 증여하는 건 투기가 아니죠. 그런데 전세를 끼고 자녀 앞으로 사놓는 것도 투기의 하나입니다. 이걸 부담부 증여 그래요. 전세나 대출을 이용한 거, 전세 끼고 자녀용 매입. 자,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기성, 이제 바로 왜 집값이 폭등했냐, 바로 이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분들 때문에. 자, 그러면 주요국 부동산 실거주 안 하면 세금 폭탄.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좀 보자고요. 세금 상황.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집값이 너무 뛰면서 세금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셉니다. 자, 그렇지만 한번 보자고요. 이제 우리나라 1주택자 취득세 1에 3%, 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취득세가 세죠. 자, 양도세 2년 거주해야 비과세. 이게 약해요. 이래서 투기하는 거예요. 물론 비조정지역, 비규제지역 이런 데는 그냥 2년 부유만 해도 비과세죠. 세금을 안 내요. 이거를 다른 나라는 상당히 세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주택자 60%, 3주택자는 70%의 양도세를 내는데, 이게 보유세랑 같이 맞물리면서 돌아가야 하는데 이것만 세고 보유세는 형편없다 보니까 매물 잠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거. 양도세를 이렇게 세게 때릴 거라면 보유세도 비슷하게 세게 때려줘야 매물이 나오죠. 근데 보유세는 형편없으면서 양도세만 때리니
매물 잠김으로 거래도 없는데 집값이 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은, 집값이 막 올라가는 상황은 정부가 만든 상황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이거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왼쪽부터 싱가폴, 뭐 거래세 2주택 이게 쭉 있는데, 이 싱가폴의 특징은 외국인들, 법인들에 대해서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거래세 보세요. 20%, 30% 법인. 엄청나죠? 영국 한번 보실래요? 자, 보유기간 내내 만약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평생 세금 혜택 못 받아요. 여기 써있잖아요. 보유기간 내내 실거주 해야만이 양도세 비과세다. 그러니까 3년 했다가 실거주 안 한다. 이 사람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해야 돼요. 팔기 전까지. 안 낸 만큼 세금 낸다 이거예요. 정말 무섭죠, 이거 실거주. 그러면 투기할 일이 없죠. 집 가지고 뭐 전세 떼놓고 집을 사놓는다? 상상도, 그런다는 전세가 없지만 월세 목적으로 집 사놓는다? 상상도 못합니다. 자, 프랑스도 보실래요? 6년 보유해야 조금 세금 공제해주고 22년을 보유해야 면제해준대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보유를 해야만이 비과세예요. 이 정도는 돼야죠. 이게 뭡니까? 2년 동안 거주하니까. 그러니 개나 거리나 소나 말이나 투기하는 거예요. 제 말 틀렸나요? 물론 이 세금은 상승장, 지금처럼 상승장에는 강화시키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좀 완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일관성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상황에 맞게끔 융통성이 필요한 거 맞아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세금 강화하면 이 금융위기 터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하우스포들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법이 이상하면 거품 터져요. 결국 언젠가는. 자, 이 나라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진짜 그 세금만 왕창 거두려고 하지 진짜 필요한 세금이 약한지 알겠죠? 바로 양도세, 1주택자 양도세에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언론들 아주 심각하네요. 자, 먼저 언론들이 항상 제가 보기에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집값이 뛰는 건 맞지만 한번 뉴스 한번 쳐보세요. 뭐 온통 집값이 뭐 신곡하네 뭐하네 이런 걸로 도배질이 되어 있는데 2021년 4주 연속 1%, 하반기 상승 확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 집값을 계속 띄울 목적인 거야. 상승 목적. 왜? 기득권층의 대변인이야 언론은. 아직도 투기 세력 탓 규제 풀지 않는다. 물론 정부가 제가 잘못했다고도 여러 번 지적하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진짜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 나쁜 거야. 언론들. 왜냐? 지금 정부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은 더 투기를 띄우면서. 그리고 규제를 풀라고만 해요. 물론 불필요한 규제 많다고 했죠. 풀어야죠. 근데 풀지 말아야 할 규제도 풀라고 해요. 정책 실패를 강조하려고 하는 목적이야. 정책이 실패해야 집값이 더 뛰니까. 세 번째, 아파트 매물 잠김 심화. 2030 어쩌나? 매물이 잠겨서 집값이 폭등하니까 2030 어쩌나? 빨리 매수해라. 여기 보세요. 매수를 유도할 목적으로 제목을 이렇게 달아요. 또 청약 경쟁률 치열. 당첨만 되면 로또 분양. 지금 건설사를 홍보하는 겁니다. 분양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즉 투기를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 조용해요. 그러다가 세금도 별로 세지도 않는데 세금 왕창 때렸다고 이렇게 뭐 폭탄이라고 이렇게 부풀리고, 전국 집값 풍선 효과 덕분에 투기 세력이 뛰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풍선 효과, 핀셋 규제라고 들어봤죠? 즉 뭐 세금 문제가 됐던 또는 대출이 됐던 뭐 조정지역이 됐던 투기 과열 지역이 됐던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됐던 자꾸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다 뛰어버린 거야. 전국이 집값이. 그걸 또 철저하게 악용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알잖아요. 봉고차 끌고 가가지고 투기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안 잡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검찰이 뭐 몇십만 채를 갖다가 이게 투기 조사를 했는데 몇 건 적발이 안 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나 투기했어 해가지고 뭐 불법적으로 이렇게 뭐 투기한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잡기보다는 아까 아예 뭐 갭투자라든가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정책을 내놓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 1차 투기 선도배율 20%. 아유. 처음에 외진이라고 들어봤죠. 외진들이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
먼저 투기 세력들이 먼저 집값을 띄웁니다. 그러다가 2차 본격적으로 띄워요. 3차는 좀 이제 외진들 중에서도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투자하는 거예요. 집값이 이렇게 많이 뜨고 또 현지인들이 많이 달라붙어 갖고 100% 투기 2배 뛰었네요. 언젠가는 아직은 이제 올라가는 중에 2단계 정도로 보여져요. 2단계 계속 올라가도 언젠가는 4차 투기 세력이 이제 이미 이때 사가지고 빠져나왔잖아요. 폭락을 하는 겁니다. 자, 반토막 나야 정신을 좀 차리겠죠. 이게 바로 투기 세력들의 패턴이에요. 이건 서울도 마찬가지야. 지방 사람들이 서울 와서도 이렇게,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도 이렇게. 이게 투기 이전의 시세인데 시세에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부동산 거품 무정부 상태로 수년간 더 뛸 수도 있다. 솔직히 안타까워요. 왜 지금 가만히 있는지. 지금 시점에서 갭 투자하고 다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봐요. 아니 이미 잡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못하게 하면 집값 떨어집니다. 누가 집을 잡겠어요? 갭 투자를 세금을 때리는데, 다주택자들 보유세를 왕창 때리는데 다주택자들이 안 털고 배기겠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세금에 목이 마려운가 봐요. 자, 부동산 무정부 대책, 이게 엄지발가락인데 제일 커요. 원인이 뭐 아까 제가 투기 세력들 말 많이 했지만 투기 세력들은 어느 정권에서나 있었어요. 제 말 맞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지금 폭등한 건 누구 탓이냐? 정부 탓이죠. 무능하던 일부러 뛰었던.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잡아야 돼요. 자, 코로나 대유행, 이것도 문제가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값 계속 뛰게 생겼어요. 델타 변이네 뭐네 해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거 코로나가 너무 지나치면 금리가 딴 치고 가야 하는데 한두 번 금리 찔끔 올리고 못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와 금리 인상은 상극이에요. 아니, 소비가 코로나 때문에 망치는데 금리 인상을 어떻게 계속 하겠어요? 코로나 빨리 잡혀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통화량, 유동성, 이것도 연관된 거죠. 돈을 지금 넘쳐나게 찍어내고 유동자금이 넘쳐납니다. 토지보상금도 넘쳐나요. 그것도 코로나가 유행할수록 돈 더 찍어냅니다. 해외 부동산도 폭등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처럼 8, 9년째 이렇게 폭등하는 건 아니래도 다른 나라도 집값이 지금 막 무섭게 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동안에 많이 뛰었는데도 똑같이 뛰는 거야. 좀 불리한 여건입니다. 자,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요. 지금 무주택자들이 이 정도는 거품 세가지고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해서 안도감을 가져야 하는데, 이건 뭐 자고 나면 뛰고 자고 나면 뛰고 그 집값 잡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국민의 60% 70%는 앞으로도 계속 뛸 거라고 전망하지. 전문가들도 열에 10명이 다 뛴다고 하지. 뛴다는 여기서 왜 뛴다고 하느냐,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판단은 이래요. 정책이 없어요. 집값 지금 정책 당장 해보세요. 그러면 뛸 일이 없죠. 집값이. 부동산 앞둔 거품이 1, 2년 동안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자, 이제 이거,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소연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별표 칠게요. 조금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서울, 경기도, 광역시가 있는데 집값이 계속 뛰니까 제가 아직도 그러잖아요. 싼 것들은 잡아라. 그런 말 하면 또 댓글에서 뭐라고 하더라고. 여러분들 집값 지금 1, 2년 뛰게 되면 지금 현재 3억짜리들 5, 6억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안 뛴 것들, 조금밖에 안 뛴 것들. 안 뛴 게 없다고 많아요. 아직도. 저희가 빅데이터 계속 연구하는데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 계속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령 떨어지더라도 지금 가격보다 더 밑으로 안 내려가요. 물론 많이 뛴 것들은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비싼 것들, 대부분에 좀 많이 뛰었잖아요. 대부분은. 자, 잘 보세요. 서울 2013년에 4억 했어요. 그리고 2022년 이제 내년까지 뛴다고 보고요. 12억. 지금은 10억 정도 하니까 12억. 정말 많이 뛰었네. 그러면 얘가 이제 뭐 바닥을 언제라고 무슨 못 박지만 2026년으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자, 이걸 반토막 6억으로 폭락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예전 같으면 이게 12억이 6억으로 떨어져서 12억 회복한 다음에 20억으로 가요. 진짜 많이 뜁니다. 예전 같으면.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20억 못 갈 것 같아요. 12억짜리가. 왜냐? 지금 거품이 너무 세요. 집값도 많이 뛰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서울 집값이 5위, 도심 집값이 2위. 이거 말이 됩니까? 도시가 몇만 개 될 텐데 거기서 2위.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명색이 서울이니까 좀 좋게 봐서 12억이 6억으로 추락한 다음에 6억에 잡은 사람은 그래도 많이 벌겠죠. 15억으로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게 12억 회복하고 3억 정도 더 뛴다라고 예측이 되네요. 옛날 같으면 20억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잡는 사람들은 뭐 더 이제 잡는 사람들은 좀 더 올라가다가 결국은 추락해가지고 이렇게 손해까지는 아니고. 자, 근데 이 경기도하고 광역시가 문제예요. 여기는 땅이 경기도는 서울의 15배. 광역시는 그 주변이 다 땅 아닙니까? 지방이니까. 보세요. 2013년에 2.5억이었던 게 7억까지 아마 내년 경기도 진짜 많이 뛸 거예요. 3배 뛸 겁니다. 내년까지 올라가면. 자, 그런데 문제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추락하게 되면 반토막이 3.5억.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7억에 혹시라도 잡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 회복도 못할 가능성이 커요. 2032년에 오히려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7억이 아니라 6억에서 끝나요. 바닥에서 잡은 사람들은 많이 먹지만 꼭지에서 잡은 사람들은 망하는 거죠. 지방은 더 심할 거예요. 2억이 5억으로 지금 이제 내년까지 뛴다면 아마 뛸 거고. 자, 그 다음에 2.5억 반토막 난 다음에 3.5억 겨우 1억 회복하고 5억에서 오히려 손해봤죠. 올라가도.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도 집값이 2006, 7, 8년에 또 인천도 포함해요. 수도권의 경기도 인천 집값이 2006, 7, 8년에 꼭지를 찍고, 자, 13년이 지난 2019년까지도 회복을 못했어요. 뭐 다 회복 못했다는 건 아니고 회복 못한 게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날아가는 바람에 신고가 찍고 더블 간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잡았더라면, 작년 올해 집값을 잡았더라면 이 짝이 났겠죠. 자, 신고가는커녕 회복 못한. 근데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더 날아간 거죠.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경기도하고 광역시는 이제 인구도 줄고 있고 집은 넘쳐나고 수입은 한계가 있고 집값 거품 너무 심하고, 지금 반토막이 나도 다른 나라보다 집값 거품이 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럼 이걸 도표화 시켰어요. 같은 10억으로 이제 잡자고요. 서울은 10억이 5억으로 떨어져서 13억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경기도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져서 오히려 회복은 하는데 9억. 꼭지에 잡은 사람들은 손실 봐요. 자, 지방광역시. 자, 10억이 5억으로 떨어져서 더 못 갑니다. 경기도보다도 8억. 자, 그래서 특히 고가 아파트들은 조심하세요. 여야 대선 후보들도 투기 세력과의 전쟁, 불루스도 환수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자, 이재명 비필수 부동산 세금, 즉 본인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 다주택자 보유세를 때리고 갭투자자 이익을 환수하고 아예 노골적으로 불루스도 환수한다고 하잖아요. 이재명 이분은 확실히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낙연 다주택자 투기 실거주 안 한 사람들, 이걸 철저히 잡겠다. 지금 똑같은 말이죠. 자, 토지공개념 3법. 정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 개념 자체가 큰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 꺼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추미애 투기 보유세 강화, 조성원가 연동제, 역시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자꾸 언론들은 투기 세력 뭐 해가지고 정부가 집값 띄운다고 같이 욕하고 있는데 별개 문제인 거예요. 집값 띄우는 건 띄우는 거고, 자, 이 투기 세력을 잡는 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상승장인 지금에는. 자, 여기 보시면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3주택 대출 회수하고 고분양가 차단하고. 그러니까 집값 거품이 계속 올라가는 걸 방치하지 않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매수할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한 아파트, 안전한 아파트, 이것도 별별 칠게요. 자, 5년간 폭락을 대비해야 할 게 지금 수치로 따지면 70% 이상은 위험해요. 제가 보기에. 비싼 부동산 잡지 마세요. 두세 배 폭등한 부동산 왜 잡습니까? 경기도 광역시에 비싼 아파트 하지 마세요. 다주택, 갭투자, 영끌,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갭투자를 지나치게 한다든가 영끌 막 빚잔치 한다든가, 자본이 부족하고 불규칙적인 사람도 이제는 조심해야 돼요. 빌라, 오피스텔, 비아파트는 사지 마세요. 나홀로 아파트라도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됩니다. 사지 마세요. 상가, 수익형 부동산은 조심하세요. 예전에나 상가가 잘 됐지 지금은 수익형 부동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넘쳐납니다. 자, 준공후의 미분양, 아주 악성 미분양이에요. 입주를 했는데도 미분양이다. 이거 진짜 안 좋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비싼 곳으로 갈아타기. 내 거 집값 뛰었다고 신나가지고 더 비싼데 더 뛴 대로 갈아탄다, 이거 아니죠.
자, 저렴한 부동산, 이번에는 매수를 해도, 판단해도 괜찮은 곳들. 싼 것들은 생각하세요. 돈이 있고, 뭐 많이 안 뛰었으면 잡으세요. 왜 실거주인데 자꾸 폭락장이면 잡으려고 합니까?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지역별, 덜 오른 주택, 좀 덜 오른 것들은 잡으세요. 전국의 중저가 아파트, 상대적으로 싸다. 무주택자들을 분양받는 것은 해도 돼요. 물론 분양도 골라야겠지만 급매, 자, 자본금에 여유가 있고 규칙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면 뭐 크게 무리가 아니라면 잡아도 됩니다. 다만 비싼 것들은 조심하라고. 돈이 많더라도. 아파트, 단독 다가구는 전반적으로 무난하다. 그렇지만 많이 뛴 거 말고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무조건 대단지가 좋아요. 자, 차익형 부동산, 장기적으로, 차익형 부동산, 이제 아파트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매입해도 무난하다. 다만 많이 뛴 거 조심해라. 항상 그건 단서를 달아요. 자, 분양을 받는 거 괜찮고, 하락장의 분양권 미분양, 하락장은 괜찮은 거예요. 물론 선별 잘해야겠지만 낮은 곳, 지금 너무 내 거 집값이 많이 뛰었어. 근데 빚이 많아. 그럼 던지고 무주택으로 가기는 불안하니까 한 10억짜리를 한 6억 7억짜리로 갈아타는 거, 이건 좋은 현상이에요. 6억 7억짜리 팔고 10억으로 갈아타는 것은 안 좋고요. 자, 이제 현재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취소량이 뭐냐? 다주택자 양도세 적으면 매도, 크면 버티게 하세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양도세가 너무 많아. 근데 적은 것들은 파세요. 그냥 나중에 하락장에 여기 보세요. 양도세 중과세보다 폭락장 하락이 와버리면 팔지도 못하고 손해보는 거야. 하락장 자본금 대폭 손실 보죠. 25억짜리 12억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1주택자 갈아타기 대비 상투장보다는 폭락장에 갈아타야 돼요. 그리고 안 팔리는 주택은 지금 갈아타세요. 왜냐? 하락장 다 놓칩니다. 이런 거 끌고 가게 되면. 추가에 매입하는 경우는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저평가로 판단하는 걸 매입을 해야지, 만약에 추가 매입해서 2주택, 3주택을 만드는 것은 이건 망치는 길이죠. 무주택자, 자, 매입을 이제 지금 판단을 하는데 상투장, 저평가, 급매, 지금 상황에서 급매 있다고 했잖아요. 한 30% 정도는 해당되는 것 같아. 청약, 이것도 잘 판단하시라고요. 영끌 실거주나 무리한 갭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 아닌 거,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대단지, 저평가만 매입하세요. 자, 다주택자 보시면 꾸준히 늘어나서 200만 명대. 11채 이상 다주택자들도요, 거의 3, 4만 명이나 돼요. 여기 보세요. 엄청나죠. 임대주택 사업자 13만이었던 게 44만, 사실상 50만. 자, 그리고 143만 채, 지금 159만 채. 실질적으로 보면은 상위 1% 임대주택 사업자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 62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1%가 150만 채 20%. 최상위 10%. 그러니까 100%에서 10% 임대주택 사업자가 71만 채인데 여기 보세요. 53%에 해당돼요. 어떻게 된 게 10%가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한 사람당 17채를 갖고 있대요. 미쳤죠? 자, 여기 외진들 아까 투기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금 6년부터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그러는데 갑자기 2020년부터 확 늘어났어요. 여기 보세요. 27.3%나 외진들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투기를 갖다 방치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죠? 아, 이런 그래프들이 나오면 이런 걸 잡을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엉뚱한 일만 하고 손을 놓는지. 월별 서울주택 갭투자 비율 보세요. 2020년 11월과 지금 이제 4월달, 5월달로 갈수록 지금 50%나 어떻게 된 게 둘 중에 하나가 전세 끼고 투자를 해요. 집이라는 건, 의식주는 근본적으로 투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재기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상투장에서는 엄단을 해야 돼요. 근데 봐주고 있잖아요. 52%. 자, 법인도 한동안 이렇게 축 줄었다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 보세요. 서울은 이미 빨간불고 2006-7년에 꼭지 찍었을 때 이제 빠진 다음에 여기를 이미 뛰어넘고, 자, 얼마까지 갈지 이제 좀 예측이 좀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대략 대통령 선거인 내년까지는 계속 뛸 것이라고. 이제 왜 안 잡으니까 집값을.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좀 위험하기는 합니다, 지금. 자, 전국 집값 5억, 12억 6,500. 세상에 2017년은 14년이 바닥이었는데 17년에 7억 했던 게 12억으로 강남. 그리고 서울은 6억이 평균 10억 2천만 원 올랐고, 강북권은 4억이 8억대로 올랐고, 그 다음에 수도권 4억이 7억대로 올랐고,
자, 전국적으로 3억대가 5억대로 2억이나 쪘네요. 여기 보시면 얼마나 집값이 많이 뛰는지 알겠죠? 그리고 집값 상승률을 보자고요. 2011년부터 이게 0이지만 0이에요.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죠. 근데 여기 보세요. 2020년부터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 이거 지금 이거 잡아야 하는데 지금 그래프로는 별로 안 뛴 것으로 자꾸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역사상 기록적입니다. 기록적 지금. 그러니까 단군 이래 지금 제일 거품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 부동산 아파트들이 많이 보이는데 치고 올라갑니다. 자, 이제는 참 호불호가 갈려요. 단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간다는 진짜 무주택자들한테는 뼈아픈 소식이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언젠가는 추락하거든요. 난리 난다는 좀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국민 70%가 집값 안정을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집값을 잡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파트값이 지나치게 치고 오르면은 대세 하락장에 하우스푸어가 쏟아지고 금융불안이 가속화될 수 있어서 머지않아 잡힐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